안녕하십니까. 정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규입니다. 오늘은 감리교회 기원에 대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리교는 영어로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메소드라고 하는 말에 IST를 붙이는 것이죠. 규율주의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에 재학하고 있을 때 그 옥스퍼드 대학 안에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이 서클이 만들어집니다. 이 홀리 클럽의 서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엄격한 규율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홀리 클럽은 존 웨슬리의 동생 찰스 웨슬리가 있는데 찬송가 작사자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죠. 이 찰스 웨슬리가 홀리 클럽을 창립한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나중에 이 홀리 클럽에 참여합니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늦게 참여했지만 이 홀리 클럽에 지도자격이 되어서 이 홀리 클럽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홀리 클럽에 대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존 웨슬리가 조지아에 선교사로 가죠. 이 조지아 선교사로 가서 그가 처절하게 실패합니다. 이 실패가 웨슬리로 하여금 영적인 은혜를 갈구하는 결정적인 동기가 되고 이 웨슬리가 모라비안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홀리클럽과 이 조지아에서의 선교 활동에 대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웨슬리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는 동생 찰스 웨슬리와의 관계입니다.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는 전도사역과 감리교 운동의 동역자였습니다. 형 존은 편지에서 자주 나의 동생과 나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둘의 관계가 단순한 형제 관계가 아닌 동역자 관계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둘은 상호 보완적이어서 즉흥적인 존 웨슬리와 이지적인 찰스 웨슬리는 조화로운 동역자였습니다. 웨슬리 형제는 런던에 있는 각각 다른 학교에 다녔지만 둘 다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합니다. 웨슬리는 클라이스트 처치 대학을 마치고 1726년에 링컨 대학 특별연구원 자격을 가지고 헬로 강사로 임명됩니다.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가 옥스퍼드 클라이스트 처치 대학에 입학하죠. 두 사람 모두 홀리 클럽의 일원이었습니다. 1726년부터 1729년까지 3년 동안 요한 웨슬리는 웹워드와 루트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목사부로 일하다가 1729년 11월 옥스퍼드 돌아옵니다. 형 존이 옥스퍼드를 떠나 있던 1729년 봄 찰스는 친구 두 사람과 성경 공부와 공동 기도를 목적으로 홀리 클럽을 결성합니다. 이 모임은 병든 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는 일과 함께 성경 연구, 기도, 자기 반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옥스퍼드로 돌아와서 대학 강사 겸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존 웨슬리가 홀리 클럽에 참여하면서 자연히 이 모임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초창기에 이들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하고 매주 성찬식을 갖는 등 기독교인의 규범을 정하고 공동체적인 성격을 띠고 규칙적인 훈련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고 규율적인 생활 때문에 학부 학생들로부터 홀리클럽, 신앙개혁클럽, 성경벌레, 열광주의자들, 메소디스트 그리고 적선자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진 것입니다. 존 웨슬리를 비롯한 홀리클럽 일원들은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이름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 이름이야말로 홀리클럽의 성격을 가장 잘 묘사하는 별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거창한 기독교 운동을 전개하려고 하는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기독교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진정으로 훈련된 규율주의자들이 되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홀리클럽 회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은 윌리엄 로였습니다. 특별히 그의 두 작품, 기독교인의 완전에 대한 실천론과 경건하고 거룩한 삶에 대한 진지한 소명이라고 하는 이 작품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특별히 로에게 적지 않는 영향을 받은 웨슬리는 옥스퍼드에 있는 동안 케임브리지 연구원을 사임하고 저술에 전념하고 있던 비국교도주의자 윌리엄 로 가정을 매일 새벽 방문해서 그의 가르침을 들었던 것입니다. 홀리클럽 회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기 시작한 것은 초대교회 교부들, 특별히 그들의 금욕주의적 신앙생활이었습니다. 특히 웨슬리가 매력을 느낀 교부들은 이집트의 마카리우스와 시리아의 에프라임이었습니다. 마침 같은 홀리클럽의 이론이자 교부 연구의 전문가였던 존 클레이톤의 도움으로 웨슬리는 17세기 후반부터 복고되기 시작한 교부 연구 붐을 타고 번역 출간된 교부들의 원전을 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의 경건과 금욕적인 삶 속에서 웨슬리는 카톨릭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이들에게 매력을 느끼고 있었던 부분은 완전주의를 금생에서의 기독교인의 목표로 삼고 있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또한 완전주의 개념도 당시 로마 카톨릭의 영성신학에서 말하는 정지된 완전주의와는 상당히 다른 일종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는 초대교회 교부들, 특히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가 말한 기독교 영지, 크리스천 나스틱이 이상적인 기독교인의 모델이라고 믿었습니다. 고대 동방의 절제된 사랑과 영국 국교의 학구적인 사랑이 웨슬리의 지성에 용해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동방의 금욕주의에 대한 매력 때문에 웨슬리는 한때 홀리클럽을 한적한 장소로 이전해 회원들이 절제 있고 금욕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즈음 가족들은 웨슬리가 아버지 사무엘을 이어서 웹워드의 영국 국교의 성직 사역을 감당하기를 권했습니다. 이것은 웨슬리에게나 가족에게나 편리한 일이었지만 그는 그 사역이 오히려 금욕적인 훈련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자신이 아직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홀리클럽의 일원들의 협력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 제의를 거절합니다. 동방의 절제된 금욕주의에 매력을 느끼고 있었던 웨슬리로서는 경직되고 틀에 박힌 제도적인 영국 국교의 성직이 진정한 기독교 정신과는 거리가 멀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지아 선교사로 떠납니다. 1735년 4월 25일 부친이 세상을 떠나고 3개월 후에 조지아 식민지 재무 담당이자 복음 전도의 후원자였던 존 버튼 박사가 웨슬리에게 인디언들과 조지아 식민지 이주자들의 선교 사역을 담당해 줄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같은 해 9월 요한 웨슬리는 그 제의를 수락하고 조지아 선교에서도 이를 승인해서 10월 21일 클레브 센트를 떠나서 신대륙으로 향합니다. 그가 복음 전도의 교구 목사로 정식으로 임명을 받은 것은 이듬해 1736년 1월이었습니다. 신대륙을 향하는 배 시몬스에는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 벤자민 잉함, 그리고 새로 영입된 찰스 델러모트가 함께 승선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안수를 받지 않는 조지 위필드는 후에 그들과 합류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배 안에 있는 모라비안파 감독 데이비드 니츠만이 이끄는 26명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배에 동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는 험한 풍랑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담대한 신앙에 큰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웨슬리는 조지아 식민지 사바나에 도착한 후에도 진젠돌프를 이어서 모라비안 지도자가 된 아우구스트
슈팡겐베르그를 비롯한 모라비안 지도자들과 계속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웨슬리 형제의 조지아 선교는 처음부터 실패의 소지를 지니고 있는 일종의 모험이었습니다. 제임스 오글도르페 장군의 비서로 활동하던 찰스 웨슬리, 교구를 담당하던 요한 웨슬리를 도와서 사역하던 잉함과 델러모트 모두 경험이 미숙했습니다. 찰스의 서투른 비서직 수행, 융통성 없는 요한 웨슬리의 목회사역,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잉함과 델러모트의 목회 보조는 조지아 선교의 실패를 예견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한 웨슬리가 사바나 지방 행정관의 18살 된 조카 소피의 홉키와 사랑에 빠짐으로써 상황은 복잡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추구하던 금욕주의적 절제와 새로 발견한 사랑 사이에 웨슬리가 방향을 잃고 번민한다고 하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나약한 인간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소피에가 다른 구애자와 함께 가출하면서 그들의 사랑은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질투심에 불타던 웨슬리가 그녀의 성찬 참여를 금지하자 소피에의 배우자 웨슬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진 것입니다. 그에 대한 12번의 공판이 열렸고 웨슬리는 기소되었습니다. 그 후 재판은 지지부진하게 계속되었고 6개월간 번민하던 웨슬리는 일그러진 혐오스럽고 몹시 화가 난 비극적인 어릿 광대가 되어서 영국으로 도피해버린 것입니다. 조지아의 선교가 처절하게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소중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는 브레이 박사협회로부터 서적 구입을 위한 상당한 기금을 받아서 그가 염원하던 대로 자신과 동료들을 위한 상당한 신학 소재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소재는 17세기와 18세기 영국 국교회도들의 작품, 그리고 약간의 비국교도들의 작품, 그리고 몇 권의 대륙 개신교도들의 작품이 포함된 60개 이상의 목록에 방대한 서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작품은 초대 동방교회 성례 교과서를 담은 비버리치의 펜덱테라고 하는 작품이었는데 그는 초대교회 예배 의식의 연구를 하다가 그것을 예배에 실제로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런 새로운 시도는 여러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었고 그 때문에 거부 반응도 생겼습니다. 프레드리카의 행정관 홀트는 웨슬리에게 이렇게 불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개신교도들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당신의 경우 도대체 당신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그들은 말하지 못한다. 그들은 예전에는 그런 종교를 결코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아주 혹독하게 비판을 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영향을 받아서 웨슬리가 이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대법관 8명이 이와 같은 예전 혹은 교회 문제와 관련해서 웨슬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웨슬리는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자기 신학을 하나 둘씩 정립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조지아에서의 경험이 웨슬리에게 가져다준 또 하나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모라비안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된 순수한 신앙을 평범한 삶의 현장 속에서 끊임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조지아에서 돌아오자마자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서 계속 교제를 나누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독일의 모라비안 공동체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할 계획도 존 웨슬리는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리를 종합적으로 해보기를 원합니다. 존 웨슬리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는 역시 홀리클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홀리클럽은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엄격한 규율주의를 원칙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 메소디스트는 동생 찰스 웨슬리가 시작한 거였지만 잠시
얼마 후에 참여한 존 웨슬리가 연장자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홀리클럽의 리더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조지아 선교사로 가서는 처절하게 그는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존 웨슬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것은 그것은 그가 올더스게이트가의 회심을 경험하면서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두 손으로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땅의 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녀들인 우리들은 우리를 낳게 해주시고 키워주시고 성장케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또 형제가 있어서 감사하고 부모가 있어서 감사하고 또 자녀가 있어서 감사하는 그런 가정의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